오늘 해마다 시행하는 선거 불교대학의 여름 2달 동안 대학 강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번 그 모임의 큰 주제를 보도국사 진울의 정해결사라고 하는 주제를 잡으셨는데 아주 시적절한 그런 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 저를 비롯해서 9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보도국사 진울의 정해결사가 갖는 의미를 오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들으시면 훨씬 이해도 빠르고 또 왜 우리 시대의 불교가 정해결사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우선 초반부에서는 보조국사 진울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 그분이 도모했던 정해결사의 의미를 먼저 살피는 게 순서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정해결사가 갖는 현대적인 의미가 되겠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하는 점으로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이분은 1158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신 게 1210년이니까 우리 세는 나이로 따지면은 불과 그저 만 52세, 53살 때 가셨으니까 아무리 옛날 분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너무 일찍 가시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좀 시원찮은 사람은 오래 살고 이렇게 참 중요하고 정말 그분 개인으로도 그렇겠지만 우리 불교를 위해서 참 보석 같은 어른인데 빨리 세속을 떠나셔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어른은 황해도 서흥 출신입니다. 거기가 고향입니다. 황해도 서흥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나셨는데 잘 알려진 대로 이분은 부모님에 의해서 강제로 동진 출가를 당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그것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인연이 있었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몸이 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 걸음마를 할 때까지 차례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니 뭐 부모 마음이 애가 타죠. 그래서 부모가 부처님 전에 늘 조석으로 기도를 올리면서 맹세를 했답니다. 부처님 이 아이의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 부처님한테 바치겠습니다. 얘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해 올렸는데 정말 그 효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지만은 건강을 곧 회복하고 정상인처럼 이렇게 활동하니까 부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6살 먹을 갓난아이를 절에 데려가서 출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나중에 참 그 위대한 한국 불교의 1700년 역사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위대한 고승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서 출가한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태어나신 1158년이라고 하는 시점은 고려 때 의종이라고 하는 임금의 후반부입니다. 그때 이제 태어나셨어요. 그
그리고 청소년기는 희종이라고 하는 임금 때 보냈고, 이제 만년은 주로 이제 현종이라고 하는 임금 때 보냈는데, 이때는 이제 고려의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요 이제 그 지금 새 임금이 살았던 때를 이어른이 사셨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국사책에서 배우셨죠. 고려 의종 때 무신의 난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최초에는 정중부라고 하는 무인에 의해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끝내는 의종이라고 하는 임금을 시해하게 됩니다. 그러고 정중부가 정권을 장악했지만은 이 기록상으로 보면은 조금 이 임금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용맹스럽기는 했던 모양인데,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러다가 집권한 지 불과 2년 정도 됐을 때 이의방이라고 하는 이에 의해서 참사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이의방이라고 하는 인물도 최충헌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거세당하고 역시 목숨을 잃고, 그러니까 이제 최충헌이 집권을 하면서 그 다음에 3대가 내려옵니다. 최이, 최우 해서 이제 그 3대, 최씨 정권의 3대가 이어져 오니까 3대면은 그 최충헌 때까지 합하면은 근 80년, 90년을 독재를 당하게 되는 이런 판국이었죠. 이러다가 보니까 참 인심이 흉흉하죠. 아무리 못나도 임금인데 임금을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집권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뭐 정치를 잘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또 저희끼리 싸우느라고 죽고 죽이고 뭐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백성들로서는 참 그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 이 정치적인 혼란이 엉뚱하게 불교로 비화가 돼가지고 불교계가 극단적으로 둘로 나뉘어서 창칼을 들고 서로 싸우는 일까지 스님들이 싸우게 돼요. 그럼 왜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자비문중에서 그것도 스님네들이 그것을 밝혀주는 기록은 최충헌 때 처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최충헌이라고 하는 인물은 상당히 카리스마도 있고 무인 출신이지만은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신 불교 국교니까 어느 누가 임금이 되든 어느 누가 정권을 잡건 뭐 절에 가서 참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 예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최충헌이라고 하는 인물이 쪽팔렸을 거예요. 이제 절에 참배를 하러 가려고 이제 그 차비를 하는데, 그 절에 있던 스님네들이 최충헌 암살 모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금을 시해한 게 최충헌은 아니지만 끊임없는 그런 변고가 일어나게 되는 중심에 서 있는 게 최충헌이니까, 이 인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네들이 그 최충헌이 참배하는 법당의 뒤 병풍처진대 뒤에 무사들과 궁사들을 잠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맞춰서 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불교 집안 안에서 배신자가 생겨가지고 최충헌한테 고했어요. 오늘 촉가했는데 가시면 안 되겠다. 왜 그러냐? 이러이러한 일이 지금 음모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최충헌이 장신이 직접 가는 척하면서 급습해보니까 상황이 똑같이 그렇게 전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충헌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따랐던 승단에 비록 일부 승려들이긴 하지만은 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의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암살 모의에 참석했던 분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그 위아래를 가릴 것 없이 뭐 극형에 처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교계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최충원이 아무리 악독하다고 하지만 스님네들을 그렇게 학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로 번지게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최충원 암살 모의로 시작된 일인데 나중에는 불교계 전체가 들고 일어났어요. 최충원은 이래가지고 안 된다. 삼보를 무시하는 저런 자가 어떻게 집권을 잡을 수가 있겠느냐 해서 대규모의 승군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개성의 외곽에서 전투를 벌인 적이 있는데 고려사의 그 기록이 정확할 거예요. 고려사에서는 그 당시의 기록을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은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 승군과 관군이 개성에서 싸움을 벌였는데 그 싸움에서 양측의 희생자가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그들이 흘린 피가 예성강물을 붉게 물들였다. 이건 뭐 거의 무슨 뭐 쿠데타나 뭐 이렇게 싸움 정도의 정규전이에요. 완전하게 정규전으로. 그때 확인된 것만 해도 스님 중에서 학살된 사람이 800명이 넘으니까 전멸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승군이 2000명 이상 참여했다는 얘기고 관군도 4, 5천 명 동원했으니까 이건 뭐 완전히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이었는데 그래서 승군이 패했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최충원은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려는 불교가 지탱해주는 그런 나라인데 이유가 어떻게 됐건 간에 최충원이 그런 식으로 승려들을 학살을 했는데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니까. 그래서 최충원이가 머리가 좋다는 말을 왜 제가 말씀드렸느냐 하면 최충원이 그걸 알잖아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걸 아는데 그 당시에 최충원이 집권했던 그 고려 의종 직후의 고려 불교계에는 어땠느냐 하면은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라 말엽의 선문구산 다음에 겨우 산간벽지에서 몇몇 사찰이 있었을 뿐이고 대부분 불교계를 주도한 것은 교종이었어요. 교종 중에서도 제일 고려 그 중기에 힘이 세고 그 힘이 세다는 것은 신도가 많고 사찰수가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일 세력이 번성했던 종파는 화엄종, 천태종, 남산율종 이런 종파는 뭐 어마어마해요. 그 신도의 결속과 스님네들과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렇게 그분들이 운영 유지하고 있는데 궁지에 몰린 최충원이 어떻게 했느냐? 일반 사람들은 그런 종파가 있는지도 모르는 선종사찰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최충원이. 그래서 선종사찰에 엄청난 보시를 하고 그냥 오두막집에 불과한 절들을 대규모로 확장시키고 이런 불사를 끊임없이 하면서 불교계에서 반발했을 때 무슨 소리를 하느냐. 역적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불교 신자 아니라고 내가 고친 절이 몇 군데나 되는지 다시 한번 가보았느냐. 이게 말이 되잖아요, 말이. 그래서 선종하고 교종의 그런 이 물리트였던 그런 그 알력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선종과 교종의 갈등이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무신날 때 시작이 되어가지고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선종교종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조의 입장에서는 선종이 정말 너무 밉잖아요. 아니, 때리는 시애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같은 머리 깎은 먹물을 중들끼리, 응?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는데 한쪽은 최충원이의 귀의를 받아서 호의호식하면서 최충원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이따고 소리하고 있으니까 열받잖아요. 그래서 설종 스님들한테 항의를 했겠죠. 이런 법은 없다. 우리가 일불제자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설종 스님들한테 답변이 돌아왔어요. 뭐 일불제자? 우리 굶고 춥고 배고플 때 너네 우리한테 땡전 한 입 베풀어 본 적 있냐? 너희들 그냥 밤낮 임금 귀족들하고 불사한다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우리 밥을 굶고 있을 때 우리가 요청을 청했을 때 너희들 뭐라고 했냐? 선종이 그게 불교냐? 이러면서 우리를 무시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일불제자? 일불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그 감정의 고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종 시대로부터 비롯해서 보조국사 진흥으로의 만년에 이르기까지의 그 당시의 고려의 운명과 불교계의 동향을 살펴봤을 때 그 시점부터 고려가 사양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불교가 망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출연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지금 여기 그 안내 현수막에도 있는 대로 그분은 이제 글쎄 저술이라고 꼭 보기는 어렵지만은 결사문이죠. 권수 정해 결사문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는. 그러니까 정해 결사를 권해서 닦아야 될 필연성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어른이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그분의 목표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분은 이제 어렸을 때 동진 출가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늦게 나이 25살 되었을 때 승과에 응시를 했습니다. 이 고려 때의 이 과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겼느냐 하면은 그 고려 광종이라고 하는 임금 때에 생겼거든요. 이 광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흔히 이제 우리가 개혁의 군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파격적인 그 일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과거를 시행한다고 하는 건 굉장한 그 모험인데 사실 그 배경에는 광종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굉장한 억울함과 그 시대의 개탄에 대한 그런 자학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고려 태조 왕건 이래로 광종이 집권했을 때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왕건을 도와서 하다못해 왕건 말의 물이라도 먹인 사람은 출세해요. 왕관하고 요만한 것도 없으면 전혀 출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고려 태조 왕건이 집권하면서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권신들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신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도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호의호식하고 집권층이기 때문에 절대 변화는 싫어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임금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관직은 전부 석권하고 있으니까 광종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거기까지는 또 광종이 참을 뻔해요. 근데 이 벼슬하는 게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의정이었으면 아들은 좌의정이고 손자는 우의정이고 이게 끊임없이 그 권력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광종은 나 이럴 바에는 임금 안 할랜다. 임금이 뭐냐 지금.
그냥 그 호부 장상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도장 찍으라면 찍고 오늘 여기 가라면 가고,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냐. 그러니까 권신의 자제들이 세습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뭐냐? 과거밖에 없잖아요. 너희도 시험 쳐라. 시험 쳐가지고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만 나는 등용하겠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호족들이. 저 광정인지 뭔지 하는 애가 완전 미친 애다. 저거 어차피 뭐 고려 왕실에 그냥 이 전통을 깨는 사람이다. 그때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승과라는 것이 조선 500년까지 이어지잖아요. 인재를 등용하는 분으로.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과거에 승과라고 그러죠. 승과에 합격하지 않으면은 절에 주지를 맡을 수도 없고, 뭐 절에서 이름 없이 그냥 살다 가려면은 승과에 의지 안 해도 되겠지만은, 과거는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최충헌 덕분에 그때 그 당시에 승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보조국사 진우리에 응시했을 때는 선종, 교종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선 공부하는 스님들은 선과에 가고, 그 다음에 교종 공부하는 분들은 교로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승과에 합격하게 되면은 선종 스님들은 선사, 그 다음에 교종 스님들은 강사. 거기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고 다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대선사, 이쪽은 대강사 이렇게 불렀죠. 나중에 대선사이기도 하고 대강사이기도 한 분들을 화상이라고 불렀어요. 화상은 양쪽을 다 통달한 분이니까. 그래서 화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불교에서는 스님들한테 붙이는 최고의 호칭인데, 이것이 이제 속어로 쓸 때는 아이고 이 화상아 뭐 이럴 때 보면 굉장히 비속어로 쓰여지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를 폄하시키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위대한 큰 스님을 아주 형편없는 모조리로 이제 치는 그런 어법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조선시대에 있은 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선종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선과에 응시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합격한 직후에는 당시에 이제 그 관례를 따라서 선종의 위대한 사찰에 주지로 임명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나이는 젊지만은 조실 같은 자리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이제 위치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분이 당신과 함께 합격했던 분들, 과거에 합격했던 분들 중에서 당신하고 뜻을 같이 하는 4, 5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 진우까지 포함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4, 5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선과에 합격한 기념으로 이제 공양을 같이 하면서 보조국사 진우리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과에 합격을 했지만은 현재 우리 불교계의 현실이 너무도 암담하지 않느냐. 물론 외부적인 이제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불교가 정치에 관여하게 되고 승군이 희생되고 하는 이런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가만히 보면 내적인 문제가 사실은 더 큰 문제다. 권수찬의 결사문에 분명히 표결이 나오는데, 요즘의 스님네들을 보아라. 그 사람들 하는 걸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중인지 속인인지 알 수가 없다. 매사 하는 일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당시 이제 고려 때에 이어른이 한탄한 것은 뭐냐면은 참 스님네들이 그때는 서울이 개성이었잖아요. 개성이 요즘도 뭐 서울이 상업의 중심이지만 그 당시에는 개성이 중심인데다가 더더군다나 개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중국과의 해로가 트여져 있는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하고 상인들이 많이 모여서 이 고려 초기만 해도 개성 상인들은 국제적이었어요.
우리나라나 중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쪽의 사람들이나 심지어 유럽 사람들까지도 와가지고 교육을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그 부의 상징이었는데, 스님네들이 개성의 외곽에 절을 딱 지어놓고 거기 출입하는 상인들한테 자리세를 뜯어요. 그러니까 통과하려면 통과세를 내라. 그렇게 상인들이 뭐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때 돈 내야 되고, 또 물건 팔고 다른 거 가지고 나올 때 또 돈 내야 되고. 그럼 이게 뭐라고? 법원이 냉가서 말하는 거지. 뭐라고 관가에다가 고소해봐야 뭐, 뭐 쟤네가 보시한 거로 생각하지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니 이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이것이 고려불교의 단면을 보여주잖아요. 거기다가 임금에서부터 못 사는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다 불교 신자니까 불교에 대한 애정이 너무 지나쳐서 절에다가 보시하는 것이 정말 산처럼 쌓이니까 절에서 그 돈을 주체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그 지나가다가 그냥 사람들한테 집어 던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뭐냐면, 황금의 탑, 미얀마하고 똑같아요. 순금으로 탑을 만들어 올리지를 않나. 왕산이 국산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금난가사, 요새 사람들도 천하에 없는 명품이라도 그런 수천만 원짜리 옷은 못 걸릴 거예요. 그냥 금빛 휘황찬란한 그런 가사들을 스님들한테 임금이 그냥 한번 행차했다 그러면 그냥 가사하는 거야. 그거 못 받으면 뭐 거의 바보 죽여들 정도로. 그러니까 극도로 상업주의적이고 극도로 퇴폐해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불교의 본래 목적이 뭐냐? 서산대사가 지적한 대로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가사 입은 도적놈이야. 이거는 먹노릇 입은 도적이야. 그것들만 사방에 있으니 이게 어떻게 불교가 되겠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들하고 내가 비록 힘은 적지만은 정해결사를 도모하는 모임을 갖자. 여기서 정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개정해 삼학 가운데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이니까 말은 선정이라고 내세웠는데 이 어른이 아무래도 선종 스님이다가 보니까 참선수행을 가리키는 말로 들려요, 저희들한테는.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말은 반야를 옮겨 쓴 말이니까 반야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지혜를 습득하는 거는 참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선 수행과 교학 수행을 병행해서 우리 불교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이런 일에 우리가 매진하자. 그것만이 우리 불교를 정화시킬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 어느 분이 흔쾌하게 참 그 당시인의 뜻이 올바르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해결사라고 하는 것을 도모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처음에 자리 잡은 데에는 이제 그 지금 은혜사의 부소가 암자로 되어 있는 거조암이죠. 거조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조사라고 하는 절에 5분이 이제 집거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정해결사를 도모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위대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스님들뿐 아니라 속인들도 우리들의 이념에 동의하는 분들은 다 참여해도 좋다. 그러니까 신도들이 그냥 절에 가서 절하고 절에서 재물을 보시하고 자신의 복을 빌고 이거 불교 아니다. 불교라는 것은 성불을 목표로 하는 종교인데 성불하는 데 있어서 승소가 따라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비록 재가에 있는 분들이지만 참여해도 좋다. 다만 재가에 있는 분들은 일정한 자신의 직업이 있고 또 세속에 얽혀있는 여러 반연들이 있으니까 날짜는 당신들이 정해라. 일주일만 하겠다든지 3, 7일만 하겠다든지 한 달, 2달 또 조금은 휴가 내고 한 1년 하든지
그건 뭐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날짜는 우리가 안 정하는 당신들이 정하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많은 그 신도들이 동참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소문이 고려의 방방곡곡에 퍼지면서 당시의 교계의 문란함을 한탄했던 많은 스님네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동참을 해서 승속이 말 그대로 똑같이 수행하고 이런 그 일정으로 삼게 되니까 뭐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도저히 거주하면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인산인해로 몰려드는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도 한두 명이고 200명이지 그냥 계속해서 사람은 모이는데 우선 비를 피할 거처는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진호 스님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거처가 넓은 데로 옮기자. 그게 바로 지금의 순천 송광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송광사가 크지 않은 절이었지만 우선 터는 상당히 넓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불사를 하자. 그리고 거기에서 정예결사를 도모하자. 이렇게 작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거주함이나 또는 송광사에서 이분들이 했던 그 정예결사의 일과는 뭐 그때 일정표가 지금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앞뒤를 조합을 해봤을 경우에는 대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하면은 새벽 4시에 기상합니다. 그래서 4시 30분까지 참선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시 반부터 아침 공양하는 6시까지를 철저한 참선 수행. 그러니까 예불 끝나자마자 1시간 반 정도를 참선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6시부터 7시까지가 공양입니다. 그 다음에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정도의 휴식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8시부터 맞이에 있는 그 11시, 오전 11시 될 때까지는 주로 이분들이 했던 일이 공부입니다. 경전 공부예요. 그 경전 공부 중에서 보조국사 진울이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경전은 금강경, 육조단경, 그리고 대종고라고 하는 분이 애쓴 화엄론 절요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런 중요한 저술들을 가지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끼리 토론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맞이 공양 끝나고 점심 공양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 시간에 저녁 예불까지는 노동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양식은 우리가 땀 흘려서 얻자. 이런 정신이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백장선사의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따온 거죠. 그러니까 주로 그 뒷산, 조계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처음에는 화전을 이제 일구었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여러 사람이 일하기는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편안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수익도 밭농사가 더 나아요. 논농사에 비해봤을 때. 아무리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대로 아직도 뭐 모내기가 제대로 안 끝난 곳도 있는 모양이던데 참 그 목판을 깔고 모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파종이 끝난 다음에는 나락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동안에 비료를 뿌리고 참 건사를 하고 그리고 가을 추수할 때 임시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태풍이잖아요. 여름철에 홍수 들고 장마 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마음 졸이고 고생한 것에 비해 보면 들어오는 수입이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팥이라고 하는 것은 논처럼 그렇게 땅이 꼭 뭐 기름지면 좋겠지만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거는
심는 그 곡식의 종류에 따라서 자 옥수수를 심어도 그 아주 짭짤한 수입이 들어오고 감자를 넣어도 마찬가지고 고추를 넣어도 마찬가지고 뭘 이렇게 심는 것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그다음에 밭작물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농농사처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정도가 아니니까 이게 뭐 마늘 캐고 고구마 캐고 감자 캐고 무슨 이런 식으로 360날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효용성이 있으니까 밭이 굉장히 효용성이 있고 사실 저희들이 밭농사를 중요시한 것은 독립운동의 한참이었던 구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밭농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때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온 조선족을 비롯해서 중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농사 짓는 방법을 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달라. 그 우선은 이 사람들이 너를 살 재력이 없어요. 너는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들 힘에. 근데 밭은 되게 싸거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시가를 제가 쳐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20분의 1, 30분의 1 정도 됐을 거예요. 밭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그러니까 그걸 사요. 그리고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사를 계속 짓고 난 다음에 딱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해보니까 농사가 더 낫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데 이거 봐라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농사 짓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논농사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옛날 사람들의 그 부자는 땅 많은 사람이 부자인데 그 땅은 밥 많은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거지고 논이 다 뭐 열댓마지기 뭐 백마지기라도 있으면 그걸 뭐 어깨 힘주고 다닐 정도로 대단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논은 훨씬 값이 비쌀 정도로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중국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이것들이 하는 걸 보니까 바로 이제 이런 논리로 보조국사 진울이 스스로 앞장서서 그 대학 끝에서 밭을 구우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절로 되돌아와서 6시에 공양하고 6시 반에 이제 그 저녁 공양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시 참선 공부와 그리고 이제 그 9시 취침하기 이전까지 참선을 병행했던 거죠. 이런 수행은 대개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템플스테이 하는 그 분위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당시 거의 모든 참여했던 분들이 환심을 느껴요. 지금 이제 이전이 참 그 소중한 건데, 글쎄 여러분들은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절이라고 하는 분위기,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삼보정사 큰법당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삼보정사에 왔을 때 느끼는 어떤 푸근함 같은 거, 이거는 저희들이 세속에서는 도저히 느껴보지 못하던 우리들만의 공감대예요. 감정이에요. 그런 것들이 절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참 나의 잠자던 신심이 일깨워져요. 신심을 일깨우는 것은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큰 스님 법문이나 뭐 이런 것만이 신심을 일깨우는 게 아니에요. 비 오는 오후에 아니 사찰 툇마루에 앉아있을 때 들릴락 말락하고 울리는 풍경소리, 참 이게 딩동하고 울릴 때 참 여러 가지 1만 가지의 감회가 우리 마음속을 돌면서 참 고요하구나. 절이라고 하는 데는 우선 가장 큰 생명이 번잡을 피한다고 하는 게 있어요. 세속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는 번잡스러워. 복잡해 뭐가. 사람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일도 많이 치러야 되고 그냥 전철 타고 움직이든 지차로 가건 뭐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교통지역 속에서 굉장한 문제가 되는데 이 사찰에 하루를 이렇게 있어 보면은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들 갖지 않으세요? 시간이 딱 정지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찰의 템플스테이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압수당하는 게 핸드폰이에요. 제발 그거 좀 키지 마세요. 그건 뭐 그렇게 끄시고 배터리 끄시고 여기다가 놔두시면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가실 때 드릴게요. 제일 먼저 빼는 게 그거예요. 둘째, 텔레비전 못 봐요. 그래서 무슨 텔레비전 이렇게 특별하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 이틀은 뉴스 못 보니 답답하고 연속극 못 보니 속상하고 뭐 여러 가지가 불편한데 사흘 나흘 지나면 별로 몰라요. 그 다음에 신문 없어요. 신문은 뭐 봐봐야 사실은 우리가 신문 봐봐야 별 거 없다 그러면서도 신문이 눈에 띄면 자꾸 보거든요. 욕하면서 자꾸 보거든요. 신문 보면은 욕할 일밖에 없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런데 그건 며칠 안 본다고. 제가 그동안에 신문 며칠 못 봐서 문재인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큰일 납니까? 큰일 날 거 없잖아요. 아무 일 없어. 무슨 주호영이하고 싸워가지고 무슨 어디 가서 그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신문 못 본다고 문제될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이라도 속가와 인연을 끊게 되면 그때 불교의 논리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내면에 있었던 진실한 자아가 움트기 시작해요. 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깥은 다 끌어버리니까 이제는 사람이 안에 게 나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응시할 수 있게 돼요. 참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응시라고 해서 참선이라고 해서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한없는 시간이 정지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후회되는 게 더 많으시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을 때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 또 도움을 준 이런 여러 존재들이 그럴 때 아니면은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떠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전에 그렇게 신세를 졌는데도 너무 무심했었구나. 내가 이번 절에서 나가면 쓴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 되겠다. 내 마음을 진심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불교 공부한다는 것이 글자를 물론 많이 아는 거 중요하죠. 글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불교가 흔히 마음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불교를 보고. 여러분들 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자비의 종교라는 말씀 많이 듣죠. 자비의 종교. 좋은 말이에요. 또 사실이고 불교를 자비의 종교로 규정하는 거. 근데 자비라는 거는 실천의 뜻이 담겨 있거든요. 이념적으로는 뭐냐? 불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불교만큼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불교만큼 마음에 대해서 잘 해석한 종교 철학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불교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존경받는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느니 프로이드의 분석 심리를 정면으로 분석하면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표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모은 분인데 이분이 말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프로이드는 우리들의 무의식을 성적인 충동, 즉 리비도라고 하는 것으로만 해석했거든요. 근데 이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은 물론 그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전생부터 이어져 온 우리들의 끝없는 모든 인연들을 다 축약시켜 놓은 게 집단무의식이다. 이 사람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불교에 고맙다는 말을 당신이 살아있을 때 수백 수천 번을 했어요. 그걸 몰랐을 때에는 자기도 프로이드를 넘을 방법이 없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제발 알아야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구나. 이거를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그것을 현대 심리학에 접목시켜서 오늘날 우리들 서양 현대 심리학의 비조죠. 뭐 융을 능가 아직까지는 그분을 능가할 그런 그 심리 철학자가 없을 정도의 영향이 불교를 통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불교를 규정하는데 이제 그 삼보오페 여러분들도 공부하신 지가 다 내가 보기에는 10년 다 넘으셨고 30년, 40년, 50년 다 이렇게 되셨는데 이제는 일반 세속인들의 궁금증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불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그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모르면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지식을 넓힐 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는 그 어린아이들로부터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언제나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하는 증문즉서를 능가할 수 있도록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 하도 SNS에서 굴러다녀서 그 양반 그 법문하는 거를 증문즉서라는 거를 봤는데 그 양반은 물론 뭐 말도 잘하고 재치도 있고 좋은데 제가 그 양반을 법문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저 사람이 인기를 끌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재치나 지식이 아니다 하는 걸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불교의 길을 앞세우지 않거든요. 이게 그 사람의 최대의 장점이에요. 지가 주민데 뭐 불교 기대하다 그래봐요.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대부분 목사들 신부들이 눈만 뜨면 구원 얻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저 사람은 불교 믿으라는 소리 안 해. 와, 저거 멋쟁이네 정말. 멋쟁이잖아. 그리고 뭐 끝을 불교로 끝내는 것도 아니야. 나는 엊그제는 뭐 굴러다니는 것 중에서 죽고 난 다음에 사람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질문을 어떤 보살님이 하던데 그때 이 사람 대답이 걸작이야. 몰라요? 그치. 지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죠?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 이렇게 될 수 있다. 가능성은 이렇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나보다 한 수 위야. 나 같으면 그때 이렇게 대답할게. 불교적인 논리를 가지고 대답을 했을 텐데 그 사람은 나 몰라요. 죽어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자를 오히려 공박하니까 어이구야 최석호 많이 컸네. 그 사람 서초동에 조그마한 미타 연구라는 모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저보다 지금 한 10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그 법당에 제가 자주 갔었습니다. 자주 가서 화요일인가 저녁마다 모이더라고. 사람 숫자는 많지 않았는데 하여튼 뭐 거기 가서 1년 이상 법문을 하고 열심히 거기 사람들하고 연구를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저는 그렇게 훌륭한 법륜 스님을 옛날 생각이 자꾸 나서 석호야 자꾸 이제 이러는 그 버릇이 들어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 포교라고 하는 것의 방향이 이런 것이어야 되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이게 정말 부처님, 우리 부처님 이렇게 한다고 포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잘 활용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문즉설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앞으로 그보다 더 나아져야 돼. 그럼 법륜스님 대단한 거는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많은 어떤 느끼는 것을 그대로 공부에 반영시켜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른이 사셨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몽고의 침입이 가중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 돌아가신 직후부터 그때 등장한 임금이 고려 고종이잖아요. 이 양반 돌아가신 직후, 그러니까 이 양반은 고종이라는 임금을 못 보고 돌아가셨죠. 근데 고종 때 여러분들 역사책에서 배우신 그대로예요. 몽고군의 침입으로 전 대한민국 영토가 유린당하고 왕은 할 수 없이 강화도로 파천을 하고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참 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이요. 고려 고종이 파천을 한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왕권을 유지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유리했겠죠. 몽고가 바다뿐만이 아니라 공수병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물만 보면 벌벌 떠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갔는데 강화도에 갈 때는 자기 후궁들하고 몇몇 대신들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것이 죽으란 소리 아니야? 몽고군의 압제 속에서. 그게 과연 정당한가? 그럼 거기에서 정말 장렬하게 전사를 하는 일이 있어도 몽고군에게 저항하는 것이 맞았느냐? 아니면 죽어도 저항을 감행할 때 용기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몽고에 항복하고 그러면 왕권을 유지하면서 몽고의 압제 속에서 적어도 우리들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몽고가 유린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왕실이니까.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혼자 살라고 이렇게 그 가신들하고 같이 갔을까? 이런 저희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분의 그 고려대장경 그 조조를 우리가 한국 불교의 1700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으로 우리가 꼽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불교 아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비판하는 줄 아세요? 이 우리가 강화도에서 고려대장경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창검을 만들어서 싸울 생각을 해야지 대장경을 만드니 이게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이러니 나라 망하지. 이렇게 비판해요. 제 면전에서도 그래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고려대장경을 만든 것이 고종이나 당시 고려 왕실의 불교적인 신심을 반영하는 게 아니다. 자기들이 살라고 그런 거다. 무슨 소리냐면 자기들하고 같이 갔던 가신들하고 노비나 몇몇 수천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가업을 줘야, 일을 줘야 봉급이 나갈 거 아니에요. 앉아서 노는 거, 일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심지어는 이런 악랄한 주장까지도 기독교계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저희들은 분명하게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해명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우선, 우리가 고려대장경을 만든 것은 무엇이냐? 그 의미가 뭐냐? 몽고가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고 몽고가 힘에 의해서 고려 전역을 지배했지만은 우리 정신세계까지 지배할 수는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몽고는 힘을 내세우는 야만적인 민족이지만 우리는 정신세계의 소중함도 알고 있는 문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적인 우리들의 자존심이 뭐냐? 불교야. 불교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을 버텨온 힘이었어. 한국의 정신적인 지주였어. 그걸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절반 상태에서 또다시 응집함으로 말미암아 겉으로야 부처님의 원력으로 나라를 구한다. 이렇게 내세웠지만은 진실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힘이 없어서 굴복당하지만은 영원히 굴복당하지는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저희들의 이 추론이 틀렸나 하는 걸 한번 보세요.
몽고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최근에? 내몽고, 외몽고 뭐 이러는데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는 중국령이죠. 거의 중국에 소속되어 있는 자치령이고 그 다음에 외몽고는 소련의 자치령이고요. 몽고 사람들은 뭐 도저히 징기스칸의 후예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착하기는 하던데 도대체 뭐냐고. 그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의 후예로서는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또 기원전에 온 지구를 점령했던 로마의 전신이었던 그리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유럽에서 제일 골치 아픈 나라가 그리스예요. 제일 못 살고 제일 사고치고 유로화 떨어뜨리는 주범이 그리스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일 놀기 좋아하고 이태리 사람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노는 거는 아주 환장하더라고. 좋아요. 지금 사는 거는 뭐냐? 관광 수입. 그리스 그러면 그래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딜포이의 신전, 아데나이의 신전,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연상이 되니까 한번 보고 싶어서 가는데 구경도 못. 여러분들 가면 주간하고 여러분들 끌고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유리공장으로 끌고 간다고. 거기서 또 하나도 안 사오면은 또 눈총 맞으니까 할 수 없이 또 몇 개 사지 또 거기서. 그러니까 가장 EU 연합 중에서 불행한 나라가 지금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힘으로 세계를 정복한 나라는 결코 오래갈 수가 없는 것이다. 문화적인 배경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한국인들에게의 문화란 곧바로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려 의종 때 태어나서 고려 고종 직전에 돌아가신 이분은 참 어떤 의미로 보면 불우한 시대를 살고 갔는 그런 분인데,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왜 이 시대의 정의결산가 하는 점을 저희들이 잘 이해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 불교계 현실이 인정하기는 싫지만은 보조국사 진울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님들의 타락은 도를 넘어섰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부분의 어떤 진실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승단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승려들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예요. 이 제도적인 문제를 저희가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이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자, 단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조계종을 중심으로 본산주 제도도 아니고 총무원 중심제도 아니고 총무원 중심제 플러스 본산주제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왜 끊임없이 싸움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각 본산, 우리나라에 지금 일제시대 때는 33본산이라는 게 있었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참 그 이상해요. 이북에는 본산이 6개밖에 없고 28개가 전부 다 남쪽에만 있어요. 참 묘한 일이죠. 이북에 있는 본산이라고 해봐요. 뭐 구월산, 뭐 선불산에 있는 절, 뭐 그거지 특별하게 그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이런 절, 금강산에 있는 절 몇 개 빼놓고는 뭐 중요한 게 없는데 이남에 이렇게 밀집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최근 들어와서 대한불교조계종이 통합종단으로 출범하면서 교구본사 제도를 이제 25개로 이제 그 완성을 시켰는데 현재 지금 25개의 교구본사 제도는 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총무원이라고 부르는 조계사에 있는 지금 그 조직이 돈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 총무는 뭐 어디에서 돈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산에다가 우리한테 좀 도와주라.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올려라. 이거를 분담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기별로 정해서 대개 신도 숫자에 맞추어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큰 절 같으면은 몇십억씩 올려야 되고 분기별로, 작은 절 같아도 몇 천만 원, 몇 억씩은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 스님들이 한가해 보여도 한가하잖아요. 머리는 깨진다고.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전세계약 맺고 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만약에 분담금을 못 내게 되거나,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뭐 이럴 때에는 조금 연장을 해가지고나 깎아주거나 하기는 합니다. 지금 이럴 때는. 도저히 지금 저래 시도가 와야 뭐 돈을 구경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려버리니까 그 큰 자로서는 분담금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큰 자리 그거를 다 낼 수는 없잖아. 돈도 없고. 그러니까 본산이 지휘하고 있는 말사에다가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야, 이번에 우리가 내야 될 게 30억인데, 그럼 이들하고 따지면 120억을 내야 되는데, 저래서 무슨 돈에서 120억을 내냐. 우리가 어떻게 변통을 해볼 테니까, 너희들 절마다 탑을 100만 원 해가지고 좀 내줘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운영이 되지, 어떻게 운영이 되냐. 그래서 본사는 총무원이 하는 거 그대로 해서 신도 숫자에 비례해가지고 조금 큰 절을 많이 매기고 조금 적어서 그렇게 하고 나는 그걸 안 내면 총무원은 어떻게 하느냐. 본산 주지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산 주지를 안 내? 잘라버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궁예지책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문중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주지를 뽑는 그런 거. 이거는 사실은요, 지극히 비불교적인 일이에요. 우리 불교의 전통은 뭐냐? 사자전승이에요. 사자전승이라는 말은 뭐냐? 그 절의 제일 큰 어른이 지명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면 되는 것인데, 참 이 선거제도라는 게 참난 문제가 되는 것이 금권 선거. 뭐 이거 신불 선거라고 다를 게 없거든요. 표 얻어야 되니까 돈 뿌려야 되고, 봉투 뿌리다가 보니까 그 돈도 어디서 나오냐고.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말하면 스님들이 돈을 만들 길이 없으니까 업자들하고 결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여기 주지에 나가는데 만약에 주진에 되기만 하면 너한테 동국대학 일산병원에 장례식장 줄게.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비용 필요하니까 10억만 주라. 그럼 업자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례식장 그거 만약에 되기만 했다 그러면 땅지고 헤엄치기야. 1년만 지나면 다 뽑아. 그 정도는. 알았습니다. 드릴게요. 각서 쓰셔. 만약에 안 갖고 그러니까 지금 급한데 어떻게 알아서 쓰지. 그 다음에 붙고 난 다음에 그걸 동대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나한테 줘라. 그럼 동대가 미쳤어요. 우리 당신한테 줄 수 없다. 그 싸워.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성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업자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 어떤 놈이 10억 그냥 그대로 뺏기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것도 사.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다툼이 있을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조직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주장은 뭐냐면 종문 중심제는 폐지하고 본산 중심제로 돌아가자. 그러면 본산에서 지금 총무를 하는 역할이 뭐냐? 본산 주지연합회로 성격을 바꿔야 돼. 그래서 본산이 여러 가지 불교의 일을 같이 해서 해야 됐을 때에는 같이 모이고 그 다음에는 본산에도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자율적으로 하는 데에는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첫째, 고질적인 문중의식이 다시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절 아니면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걸 법으로 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불자들의 마음의 인심으로 불문율로 정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를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사의 자격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총림이 되기 위해서 선원, 유론, 강원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총림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본산이 뭐가 본산이냐? 저는 첫째, 모든 본산이 대학은 하나씩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 대학을. 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유아원까지는 3개 이상 반드시 해야 된다. 본사는 무조건 병원 하나씩 운영해야 된다. 이게 본사의 조건이다.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적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서양 정교에 지는 이유는 뭐냐? 복지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없잖아요.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 이유를 바로잡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조직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본산이 무슨 총림이니 무슨 선원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산의 조건. 제가 지금 참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 일이지만 그래도 옛 선조들은 옛날 해인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해인대학이라고 하는 거 그게 지금은 경상대학이 됐어요. 지금 공립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또 고등학교만 해도 지금 서울 시내에 있었던 불교 종립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동대구고 명성여고지만 대동상고 같은 학교도 불교 종립 자단학교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스리살짝 소리도 없이 다 팔아치우고 지금은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동대구 중부고하고 명성여고밖에 무슨 뭐가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없는 이런 데는 이거는 사회에 대한 서비스 차원, 그 다음에 불교의 포교 차원에서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종단은 돈을 거두어 드릴 생각만 하고 돈을 쓸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려 때 진울 스님이 계실 때하고 지금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똑같은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산이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이라고 하는 건 단순해요. 통도사에서는 무슨 대학 운영하던데 그 다음에 송광사에서는 지금 어느 학교 인수했대 지금. 아이고 참 힘들 텐데 사립학교 운영하기가 힘들 텐데 요새 같은 세상에 참 장한 일 하셨네.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몇 사람이 계속 칭찬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그냥 하나의 시류가 돼버려요. 우리 절도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도들의 호주머니만을 노리는 이런 성탄이 돼서는 안 되겠다. 자신들 스스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 불교가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불교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불교 회관을 짓고 신도 회관을 지어가지고 뭐가 몇십 층짜리가 올라가고 무슨 어느 절에 불사를 해가지고 불사의 높이가 25m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자각을 해야 돼요. 뼈저리게 자각을 하면서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교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본래 모습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부처님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이런 불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정해결사가 우리 신도들 스스로의 의지 변경으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참 많은 말씀들을 드려왔었는데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려왔어도 제 원칙은 하나입니다. 제 원칙은 뭐냐면 올바른 불교. 불교다운 불교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불자다운 불자가 되는 것이에요. 불자다운 불자라는 게 뭐냐? 대승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오결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이익중생, 나 이외의 다른 생명들에게 손톱만한 이로움이라도 가져다 주는 일.
그게 정 힘들면은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하자.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드는데 일익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불자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정해결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개론적인 말씀 몇 개는 못 드렸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해결사의 본래의 그 의미까지는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그냥 그 일상적인 일만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부터 제가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치실까봐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부터 계속 공부하셨는데 더욱더 다른 때 그러셨던 것처럼 열심히 연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